그날 방송은 평소보다도 훨씬 더 묘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이야기는 현실 공포의 끝판왕, 골목판정 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행자의 반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분위기만큼은 냉랭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 골목판정 님께서는 또 어떤 소름 끼치는 현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익숙한 인사의 말과 함께 골목판정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다. 진행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골목판정님은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셔서 너무 좋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직접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현실 공포죠? 귀신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그 현실 말이에요. 골목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이번에도 귀신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즘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역시 사람입니다. 진행자는 장난스럽게 웃다가도 금세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가끔은 귀신이기도 해주셔도 좋은데 현실 공포가 진짜 더 세게 와닿긴 해요. 듣고 나면 며칠은 진짜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골목판정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오늘의 키워드는 복수입니다. 또 복수예요. 진행자가 눈을 크게 떴다. 저번 복수 이야기 듣고 저 진짜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안 떠났어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결이에요. 골목판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번엔 피해자가 억울해서 써온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이기기 위한 복수가 아니다. 무너뜨리기 위한 복수입니다. 진행자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라는 게 들을 때마다 감정이 복잡해져요.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감정이 들고. 맞아요. 골목판정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수입니다. 누군가는 그럴만했다고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며 고개를 젓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도 한번 빠져봅시다. 진행자의 말과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2021년 가을 전라남도 해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쯤이죠. 골목판정은 조용히 회사의 문을 열었다. 제가 그 지역에서 공사활동을 하던 시절 그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중심엔 기석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기석은 중학교 시절까지 엘리트 태권도 선수였고 전국대회에 입상할 만큼 실력도 있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직전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으면서 운동을 완전히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기석 인생을 손들이째 바꿔놓았어요. 골목판정은 이어지는 말에 힘을 실었다. 그 후 기석은 삶의 방향을 잃은 채 방황하게 되었고 결국 몇 년 뒤엔 해남의 한 폐가 근처에서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를 피했고 그는 점점 고립돼 갔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진행자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묻었다. 혹시 그 소문이라는 게 복수와 관련이 있나요? 네,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뿐이죠. 그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점적이 흘렀다. 골목판정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 금전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영진은 중학교 때까지 이어오던 태권도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운동을 포기한 그는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다가 뚜렷한 목표 하나에 이끌려 도산 해운대에 있는 한 공업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자동차 정비사가 되고 싶은 꿈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마음에 품어온 계획이었다. 결국 그는 공고를 졸업하고 20대 초반부터는 정비소에서 일하며 기술을 갈고 닦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그와 중학교 시절 운동을 함께했던 친구들은 여전히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체육특기생으로 대학까지 진학해 있었다. 운동이라는 건 이상하게도 사람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들은 나이를 먹은 후에도 가끔 모여 술도 마시고 당구도 한 판씩 치며 우정을 이어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이 당구장에 모여 한 게임 치고 이어서 근처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1차, 2차를 거치며 시간이 흘러 새벽 2, 3시쯤이 되었을 때 분위기는 어느 정도 무르익어 있었다. 그즈음이면 다들 얼굴이 벌개지고 말투에도 술기운이 실리는 시간이었기에 친구 중 한 명이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전화도 좀 할 겸 술도 깰 겸 잠깐 나갔다 올게 그렇게 말하고 나간 친구는 한참 뒤 다른 남자 한 명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인사를 시키며 말했다. 야, 너는 얘 모르지? 이 우리 후배야. 내가 운동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때 들어온 애야. 이름은 윤재. 오늘도 고통받는 민재지 뭐. 윤재는 영진보다 2살 어린 후배였고 당시 함께 운동을 했던 선배들에게는 꽤 인상적인 존재로 기억되고 있었다. 특히나 그는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다. 그냥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수준이 아니라 몇 다리를 건너도 직접 보긴 힘든 진짜 상류층 자제였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재산과 영향력으로 지역에서도 꽤 유명한 집안이었고 그래서 처음엔 다들 약간은 색안경을 끼고 그를 바라보게 되었다. 저런 애는 분명 거만하겠지. 말 섞기 힘들지도 몰라. 영진도 마찬가지였다. 윤재가 인사를 건넬 때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어딘지 모르게 딱딱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술자리가 이어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윤재는 물날 만큼 예의 바르고 과시하는 말 한마디도 없이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자유분방한 면이 없진 않았지만 선을 넘는 행동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인상이었다. 그렇게 대화가 오가던 중 윤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 혹시 연락처 좀 받아도 될까요? 그의 요청이 영진은 망설임 없이 건우를 건넸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다. 밤이 깊어지고 술자리를 정리하려던 찰나 계산을 하러 일어난 영진과 친구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케이블 계산이 이미 전부 끝나 있었던 것이다. 누가 계산했는지를 묻기도 전에 윤재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형들, 오늘은 제가 대접한 겁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같이 계산하려고 카운터로 갔더니 이미 윤재가 조용히 계산을 싹 다 맞춰 놓았더래요. 그렇게 어영부영 소배한테 술 얻어먹은 셈이 된 거죠. 야, 진짜 잘 먹었다. 몇 아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씩 하고 바짝 집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날 같이 있던 영진이란 친구 진호는 집 방향이 같았던지라 둘이 더벅더벅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말없이 걸어가다가 진호가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잠시 멈췄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느릿느릿 걸어오더랍니다. 윤재 아냐? 하고 불렀더니 윤재가 현 하며 다가오더래요. 그때 진호가 웃으며 말했대요. 야, 사실 제가 오면 술값은 제 몫이지. 길에 집은 술값 정도는 그냥 기분 내치면 낼 수 있을 수준이거든. 뭐 숫된 말로 한번 꽂아줘라 이런 느낌이지. 윤재는 원래 집안이 워낙에 잘 사는 집이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존재감이 꽤 컸대요. 영진이 그래도 우리가 선배인데 좀 민망하잖아. 야, 하니까 준호가 웃으며 괜찮아. 할 때 꽂을 만하니까 꽂은 거야. 윤재는 신경도 안 써 하고는 툭툭 어깨를 쳤대요. 그렇게 그날은 다들 공짜로 술 실컷 마시고 집에 들어가 쓰러져 잤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속도 뒤집히고 머리도 깨질 듯 아프더래요. 그런데 마침 윤재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형, 일어나셨어요. 영진이요. 이제 일어났어. 예 하고 대답하자 윤재가 지금 다 연락 들리고 있어요. 회장하셔야죠. 어제 멤버 다시 모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말하더니 진짜로 해장국 집에다 불러 모으고 식사 끝나자마자 근처 프리미엄 사우나로 다 데려가서 입장료까지 싹 결제해주더래요. 그제야 영진은 이래서 다들 윤재한테 얻어먹는 걸 꺼려하지 않는구나 싶었대요. 윤재는 평소 씀씀이가 크고 소탄해서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인심도 꽤나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윤재는 그 모임에 완전히 섞이게 되었고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당구치고 술 마시는 그 만남은 무려 6년이나 이어졌어요. 그 사이에 멤버 중 하나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어느덧 딸이 3살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윤재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친구였어요. 게다가 어느 정도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느낌도 있었대요. 원체 어려서부터 후관이 대단한 집안에서 자란 덕분에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본인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윤재 본인은 나는 이 대견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게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문제는 윤재의 집안이 전형적인 전통 다무장적인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힘있는 아버지, 거대한 유산, 보수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그 중심에 윤재는 언제나 너는 절대 내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원의 압박을 받으며 자라온 거였죠. 그러니까 윤재가 자란 글지만은 아버지의 말이 곧 절대적인 명령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라면 진짜 죽어야 되는 집이래. 그냥 형식적인 법종이나 연기 따윈 통하지 않았대요. 죽으란 말은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분위기. 그만큼 권위적인, 극단적인 바보장 체계 속에서 윤재는 숨을 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윤재도 결국은 참다 어느 날 폭발해버렸어요. 사춘기가 좀 늦게 찾아온 거죠. 늦은 반항기였달까요. 어느 날 나 그냥 나눠서 알아서 벌어먹고 살란다. 어차피 나중에 재산은 내가 받을 거고 하며 결국 가출을 감행하게 된 거예요. 집을 나올 때만 해도 꽤 자신감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껏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사내에 나와 보니 현실은 너무도 냉정했어요. 가출한 순간 아버지는 윤재 명의의 카드, 통장, 휴대폰 모든 걸 즉시 정지시켜버렸대요. 그의 모든 금융라인이 싹 막혀버린 거죠. 다행히 주머니에 송금이 조금 있어서 서름한 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지만 그 이상은 힘들었어요.
그토록 후관에 둘러싸여 살던 그가 혼자 힘으로 부딪힌 현실은 너무도 거칠고 낯설었어요. 이은재는 몰래 섬에 나와 자기가 직접 사업 하나 해보려는 부상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소관이 사라진 지금 아무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어디 가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작은 시도조차 모두 막히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을 견디다 결국 그는 전화를 걸었어요. 바로 염진에게. 형님, 진짜 죄송한데요. 이은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70만 원만 길러주실 수 있을까요? 염진이 놀라며 물었죠. 나, 이은재야.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이은재는 말했대요.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정리할 게 있어서요. 제가 보름 뒤에 바로 갚을게요. 짐짝 고교. 염진은 속으로 고민했지만 그래도 윤재니까 믿었어요. 알았다. 계좌번호 보내. 바로 넣어줄게. 윤재는 계좌번호를 보냈고 염진은 곧장 70만 원을 이체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윤재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도 마찬가지였고요. 염진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윤재처럼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겐 70만 원은 절대 가벼운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재야, 미안한데 너도 사정 있겠지만 나도 좀 당장 낼 돈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그 70만 원은 언제쯤 줄 수 있을까? 한참 뜸을 들이더니 윤재가 받았대요. 그 70만 원. 말투부터가 퉁명스러웠어요. 염진은 당황했지만 다시 물었어요. 는 혹시 입금했니? 윤재는 아니야. 기억하고 있어. 근데 그거 내가 한 일주일 있다가 입금할게. 이렇게 말했대요. 말투엔 미안함보다 피곤함이 묻어나 있었고 책임감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대요. 그 순간 염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윤재에게 말을 꺼냈대요. 야 윤재야, 서네세만이라는 게 말이지. 아무리 우리가 친하고 오래 봤다지만 내가 돈을 못 줄 상황이면 최소한 말은 해야지. 예를 들어, 형 미안해요. 내가 내일이나 모레 지기로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정도는 말해주는 게 이해 아니냐. 염진은 최대한 진지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그 순간은 진짜 돈 때문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이의가 지켜지길 바랐던 거죠. 그런데 윤재의 대답은 너무 무심했어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나 지금 바쁘니까 끊을게. 그때 되면 입금할게. 그러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대요. 염진은 전화를 놓고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 뭐 윤재도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나고 약속했던 날짜가 또 아무 말 없이 지나가자 마음속에서 무언가나 꺾이는 느낌이 들었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줬는데 이 녀석한텐 70만 원이 정말 그저 푼돈인가? 아니면 나를 그냥 그런 정도로밖에 안 보는 건가? 염진은 씁쓸하고도 서운한 마음을 안고 당구장 모임에 참석했어요. 기분 전환도 할 겸 조금 일찍 나가 연습공을 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죠. 그러다 윤재가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염지는 순간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두 모임은 소소하게 즐기는 수준이긴 했지만 단고중 중반이라는 기임을 종종 했어요. 보통은 인당 10만원씩 들고 와서 대팅하며 노는 주중이었는데 윤재가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건 적어도 10만원은 들고 왔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내비 밖을 70만원은 없고 단구 치러 나올 돈은 있다는 사실이 순간적으로 너무 기분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손을 들며 웃는 척하며 말했대요. 어이 70만원 맞냐? 말 끝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표정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윤재는 그 말의 순간 얼굴이 둥어지더니 천천히 다가와서 말했대요. 형, 방금 뭐라고 했어? 염지는 더 이상 티하지 않았어요. 70만원 맞냐고. 너 줄 돈은 없고 주방 칠 돈은 있고? 나, 이건 아니잖아. 말투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러자 윤재가 씩 웃으며 말했대요. 와, 형이 나를 이렇게 먹이네. 내가 누군지는 알지? 근데 형이 지금 이걸로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염지는 반오이 대답했어요. 내가 없는 말 했냐? 너, 이건 아니야. 취소한 말은 하고 나왔어야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윤재는 돋은 얼굴로 말했어요. 알았어. 하루 이틀 안에 점산할게.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죽반은 시작도 전에 이미 분위기가 죽어 있었어요. 누구도 웃지 않았고 그 모임엔 예전의 훈훈함이 완전히 사라진 채로 침묵만 맴돌고 있었죠. 그냥 나닥 윤재는 무표정한 얼굴로 한마디를 툭 내뱉었대요. 반응과 말든다. 감정이 상한 건 염진도 마찬가지였지만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다고 해요. 단구 치자. 단구나 쳐, 저 인간. 쓰레기야 진짜. 그렇게 쓸쓸한 마음을 꾹 눌러 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단구를 치기 시작했대요. 친구들 앞에서는 뒤끝 없이 굴었지만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뚜렷했죠. 이틀 정도가 지나고 윤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대요. 하지만 영지는 받지 않았어요. 내가 굳이 그 돈 받아야 하나? 자존심도 있지 생각하며 전화를 무시했고 곧이어 도착한 문자엔 단 4글자의 계좌번호를 보내라는 메시지만 벌렁 와 있었대요. 영지는 일부러 답장을 안 했어요. 그냥 침묵으로 무시했죠. 그런데 다음날 함께 단구 치던 친분을 통해 현금 100만원이 전달됐대요. 영지는 어차피 전달된 돈이라 그냥 받긴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70만원에 30만원은 이자 붙인 셈인다. 마지막 자존심은 있네.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속 한켠에선 조금씩 감정이 누그러졌대요. 하지만 그 이후로 윤재는 모임에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어요. 아마 자존심 때문에 그랬던 걸까? 아니면 뻔뻔하게 다시 나올 면목이 없어서였을까? 아무튼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확히 6개월 뒤 윤재가 다시 나타났대요. 되게 아무렇지 않게 말이죠. 형, 잘 지냈어요. 먼저 인사도 건네고 표정도 탄탄했대요. 염지는 속으론 놀랐지만 겉으론 차분하게 대했어요. 야, 너 연락도 없이 뭐 잘 살았냐? 윤재는 웃으며 말했대요. 아이 형이 내 걱정까지 해주고 그래요. 형 걱정이나 하셔야죠.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하는 윤재를 보며 영진도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대요. 한편으론 내가 너무 심했나 싶은 미안함도 들고, 또 한편으론 저 정도 집안 자식이면 괜히 내가 인연 하나 놓은 거 아냐 싶은 후회도 솔직히 조금 들었대요. 어쨌든 윤재가 먼저 말도 걸고 분위기도 부드럽게 만들어서 영진도 따라웃고 오랜만에 반고도 치고 좋은 분위기로 한글 보냈어요. 반고 끝나고 그날 모인 멤버 4명이 다 같이 술 한잔하러 가기로 했고요. 윤재가 먼저 말했대요. 오랜만에 뵀는데 술 한잔 마시죠 형님들. 이런 자리는 처음도 아니라서 윤재가 한턱 쏜다고 하면 별로 놀라지도 않았대요. 근데 문제는 그날 윤재가 타고 온 차였어요. 모두가 주차장으로 나눴는데 예정까지 윤재가 타던 건 국산 세단 딱 소나타급이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완전 달랐죠. 윤재가 타고 온 건 지금 지짐으로 보면 람보르기니 오르스 급의 고급 SUV였어요. 얘가 드디어 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영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반년 전 70만 원이 없다고 빌려달라던 그 윤재가 이제는 수억 원짜리 차를 타고 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팔짝 웃고 있었죠. 현, 차 죽이죠. 윤재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영진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서운함, 놀라움, 그리고 아주 작게나마 튀어오른 의심. 이제 얘가 진짜 이야기를 꺼내려는 걸까? 아니면 또 하나의 연극을 보여주는 걸까? 윤재가 그 고급 SUV에 대해 묻자 태연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런 고철 덩어리? 아유, 생것도 아냐. 지르려면 이런 거 7대, 8대는 기본이야. 이런 차야 뭐 신경도 안 써. 그러더니 갑자기 팔목을 쓱 걷어올리며 명품 스웩을 보여주더래요. 번쩍이는 스웩을 보고 영진은 속으로 생각했대요. 내가 이런 놈이랑 척을 지려고 했다니. 웃긴다 진짜. 기분이 묘하게 흔들린 영진은 그 분위기에 따라나 버렸고 결국 윤재를 따라 단란한 술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말 그대로 진짜 로열들만 들어간다는 초호와 다른 지점이었다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미 다른 세상이었대요. 인테리어는 마치 힘이 휴양지처럼 화려하고 찬란했고 영진은 이 신발이 이 바닥을 밟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위축되었어요. 어차피 분위기나 가격대도 감도 안 오는 상황이라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윤재는 능숙하게 모든 걸 주문했고 곧이어 보험이들이 인원수에 맞춰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와, 연예인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들어와선 아무렇지 않게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너저분하지 않았고 꽤나 정갈하게 술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아주 틈이 있게 흘러갔대요. 문제는 술이 얼마나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양주 몇 병을 비웠는지도 모르고 시간도 쭉 지나다 버렸죠. 그렇게 대충 마무리 분위기가 되자 윤재가 지휘인을 호출했대요. 지휘인 좀 들어오라고 해. 지휘인이 계산서를 들고 들어오니까 윤재가 슬쩍 남기며 말했대요. 오늘은 싸게 나왔네. 인원수 생각하면 2천만 원 정도면 저렴한 거지. 2천만 원?
염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진짜 순담한 건 그 방이었어요. 윤재가 계산서를 들고 이렇게 말하다래요. 우리가 4명이니까 내 건 내가 낼게. 그리고 우리 1번영님, 평소에 나 잘 챙겨주는 현번이 형 건 내가 낼게. 이 번영님도 뭐 항상 미리로 챙겨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내야지. 근데 얘기 전 우린 뭐 서로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네? 그럼 형이 500만 원 내야겠다. 갑작스럽게 이름이 불린 영지는 완전히 얼어붙었대요. 뭐? 500. 방구 한 게임 치고 맥주 한 잔 마시러 나왔다가 갑자기 500만 원 술값을 내라고? 나 윤재야. 나 지금 돈 없어. 담아만 영진이 솔직하게 말하자 윤재는 고개를 갸웃하며 한마디 했대요. 뭐야? 돈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재밌게 놀았어? 돈 없다고? 그럼 예초에 놀지를 말았어야지. 아유. 현, 선의세말 진짜 못하시네. 그리고는 거꾸로 귀한한거리며 형답지 않다는 식으로 핀잔을 치더래요. 그 순간 염지는 무언가가 안에서 또 하고 꺾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윤재는 마치 결정타를 날리듯 형이 나를 이렇게 또 먹이는구나 라며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서슴없이 던졌대요. 그것도 지인부터 도우미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웃고 떠들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며 말이죠. 염진도 술이 한두 잔 들어간 터라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파센터 월세 낼 돈, 자재비 줄 돈, 생활비까지 합치면 대충 500은 나가긴 하겠네. 계산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대답해버렸대요. 나 알았어. 내가 내일 이체해줄게. 500 정도면 나도 있지. 그러자 윤재는 피식 웃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내일이고 지금 줘야지. 술집에서 술 마시고 내일 줄게 한다고 믿고 보내지는 데가 어딨냐. 현? 지금 줘야 돼. 염지는 반환했어요. 지금 반자는 없어. 매일 사무실 가서 돈 돌리고 정리하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윤재가 뒤웃듯만 했대요. 결국은 없는 거네. 하. 진짜. 그리고는 지갑을 꺼내더래요. 염진 눈앞에서 천천히 지갑을 열더니 그 안에 떼국지 꽂힌 1000만원짜리 수표들 100만원 수표 몇 장을 슬쩍 꺼내더니 보험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보험이들 각자에게 100만원씩. 지배인에게도 100만원, 웨이터에게도 한 잔 쪽 순식간에 600만원이 나눴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서 염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현 500 정도는 지갑에 들고 다녀야지. 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재밌게 놀았대? 아유, 술맛도 떨어지네. 재미없다 진짜. 에이, 내가 낼게. 내가 길려줄게. 그리고는 지갑 대신 카드 하나를 툭 건네주면서 이걸로 결제해. 지배인한테 맡기고 오면 돼. 말투엔 비아냥이 섞여 있었고 분위기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무거워졌어요. 그 다음 날 염지는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더러웠대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그래서 전날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나
어제 윤재 진짜 선 넘은 거 아니냐?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너 그럴 줄 몰랐냐? 예전에 당구장에서 내가 윤재한테 그렇게 굴 때 우리가 진짜 넌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윤재가 쳐는 거라고.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 심지어 친구들은 역점을 내기 시작했대요. 윤재한테 그 정도는 당해도 괜히 건드렸어. 내가 줄 서는 입장이지 무슨. 그 전화를 끊고 나서야 염지는 실감했대요. 결국 이 모임에서 쳐무치는 건 나구나. 그래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하나는 지키자 싶었대요. 자기가 약속했으니 500은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돈을 돌리고 점산을 마쳤죠. 그리고 윤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윤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번엔 아예 문자를 보냈대요. 윤재야, 계좌번호 찍어. 500 보내줄게. 염지는 문자를 그렇게 보냈대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지만 윤재는 끝내 답장을 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죠. 신호는 가는데 받질 않더래요. 뭐야, 이젠 또 왜 저러는 건데. 그렇게 답답한 마음만 안고 시간이 또 흘렀고 이틀쯤 지나 어느 아침 염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아내와 실살배기 딸아이의 대를 살며시 쓰다듬은 조찬관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는데 현관 앞에 점장을 입은 남자가 한 명 서 있더랍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그 남자가 점심하게 말을 걸었어요. 죄송한데 혹시 이 시민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똘비 이사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윤재의 이름이 나오자 순간 가슴이 청명했대요. 며칠 전에 일이 좀 있었고 점산 문제도 있으시다고 하셔서요.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가서 잠시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염지는 판단이 복잡했어요. 당장 출근 시간이라 가게 문을 열어야 하긴 했지만 본인이 운영하는 카센터는 어차피 혼자 하는 곳이었고 조금 늦게 문을 열어도 상관은 없었죠. 그리고 그동안 윤재를 곁에서 지켜보며 알아온 성격이 있잖아요. 그는 친구처럼 지낼 땐 묻어냈지만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월급지는 위치라고 여기는 사람에겐 정말 잔인하리만큼 냉혹했어요. 염지는 그걸 여러 번 직접 봐왔던 터라 만약 지금 따라가지 않으면 그 점장 입을 사람도 혹은 자기도 애매하게 곤란해질 수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대요. 게다가 솔직히 마음 한켠에는 윤재와 다시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없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말없이 그 남자의 차를 타고 이동했죠.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부의 4층짜리 빌딩. 그 남자가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다니 내부 전용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자고 하더래요. 이거 혹시 윤재 건물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고급스럽고 깔끔했대요. 엘리베이터는 바로 4층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나타난 공간은 말 그대로 텅 빈 사무실. 파티션 하나 없이 책상 하나 없이 뻥 뚫린 넓은 공간이 전부였고 그 중앙엔 딱 봐도 회장님 스타일의 의자 하나. 그 앞엔 접이식 철제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그 자리에 먼저 도착해 있던 점장을 입은 남자들 셋, 그리고 염진을 데려온 사람까지 넷. 윤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염진은 그 순간
묘하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싸늘한 반점을 느꼈다고 해요.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그런데 그게 시작에 불과했죠. 그래서 영진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대요. 윤재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점장 인물 사람이 점심한 표정으로 대답했대요. 금방 오실 겁니다. 이쪽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당연히 회장님 의자에는 앉을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영진은 옆에 있던 철제 점이신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점장 남자 중 하나가 다가와 말했대요. 말씀 나누시는 동안은 집중을 하셔야 하니까 핸드폰은 저희가 잠시 맡겠습니다. 그 말에 영진은 기분이 확 상했어요. 내 핸드폰을 왜 내가 맡아? 이게 무슨 경우야? 그래서 일어나며 잘라 말했대요. 내가 왜 핸드폰을 너희한테 줘야 되는데? 나 그냥 간다. 윤재한테 500줄 거 있어서 연락한 건데 연락도 안 받고 나 그냥 갈게. 그 말에 점장 입을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였지만 몸으로 맞거나 억지로 잡지는 않았대요. 다만 손짓 하나로 멈춰달라는 제지를 했는데 그 분위기에서 영진은 직감했대요. 아, 이건 내 맘대로 못 움직이는 상황이구나. 결국 핸드폰을 그들에게 건넸고 다시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대요. 한참이 지나고 1시간쯤 흘렀을 무렵 윤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형, 오래 기다렸지? 웃으며 들어오는 그 모습에 영진은 순간 울컥했죠. 이게 뭔 정우냐? 만나자고 했으면 바로 오든다. 나도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자 윤재는 투덜거리듯 말했대요. 아이 형 또 왜 그래? 기다리는 것도 좀 배우셔야지. 그리고는 익숙하게 회장님 의자에 앉더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대요. 그래, 점선 볼 게 있다면서? 나도 형 문자 받긴 했어. 근데 말이지. 생각을 좀 해봤거든. 형이 나한테 줄 돈이 500만 원이 아니더라고. 영진은 훈단에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뭔 개소리야, 진짜? 그랬더니 윤재가 조목조목 말하더래요. 자, 술값 500 있었지? 거기다가 내가 형한테 친구 통해서 보낸 100만 원 있잖아? 그거 나 다시 받아야 돼. 영진은 얼이 빠졌어요. 뭔 소리야 그게? 윤재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대요. 형이 나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거 다 마음의 상처야. 나 돈 많은 사람 맞지? 근데 그 100만 원 형이 줬다고 생각해? 난 그냥 참은 거야. 형 사정도 알지만 나도 사람인데 자존심이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 술값 500에 내 상처막 400 더해서 총 1000.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 말에 영진은 멍하니 그 원군만 바라봤대요. 지금 이 인간 제정신인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야, 진짜 어처구니 없네. 무슨 계산을 단나라 생법처럼 하냐? 내가 말했잖아. 500 보내주겠다고. 너 그거 받고 끝내. 아니면 난 지금 나간다. 그 말에 윤재는 슬쩍 웃으며 말했대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다 준비해 놨지.
그 다음 순간 밤 안의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대요. 다 준비해놨지. 윤재가 미미심장하게 말하며 뒤에 서있던 점잖 입은 남자에게 시선을 던졌어요. 야, 핸드폰 좀 갖고 와봐. 그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 영진의 핸드폰을 들고 오더니 윤재가 촉게 영진에게 던져지더래요. 현, 와이토한테 전화 한번 해봐. 뭐? 아, 좀 토달지 말고 그냥 전화해봐. 불안한 마음의 영진은 진도 많은 손끝으로 와이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가고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도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대요. 여보세요? 저기 혹시 XXC 핸드폰 아닌가요? 아내 이름을 말하며 조심스레 물었죠.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남편인데요. 지금 누구세요? 그랬더니 손대는 남소림도 없이 대답했대요. 똘비 이사님의 직원입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대요. 윤재는 그 통화를 끝까지 들은 뒤 손짓으로 끊으라 하더니 다시 점잖은 남자에게 핸드폰을 건넸어요. 이제 상황 이해됐지? 그리고는 느릿다리에 한마디를 툭 내뱉었대요. 여기서 나가면 다시는 내 처자식 얼굴 못 볼 줄 알아. 형. 그때서야 영진은 이게 그냥 기분 나쁜 술자리 후밀담이 아니었단 걸 직감했어요. 이거 진짜구나. 내가 지금 진짜 티를 보는구나. 바로 고개를 숙이고 말했대요. 나 윤재야.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말해야지. 이게 뭐냐. 그래, 그때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사과할게. 근데 이건 아니잖아. 내가 지금 나가서 3시 안으로 너한테 1000만원 입금할게. 바로 줄게. 제발 이건 좀. 그랬더니 윤재가 피식 웃으며 지갑을 꺼내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1000만원짜리 수표 한 잔을 꺼내 들더니 눈앞에서 라이터를 켰어요. 불꽃이 수표 끝을 스치자 하얀 종이는 순식간에 검게 타들어갔대요. 현, 1000만원은 없어도 드는 돈이야. 형이 나한테 안 줘도 돼. 이건 그냥 숨으면 불 피우는 종이야. 그리고는 라이터를 꺼뜨리며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내가 형한테 뭘로 점삼 받을까? 순간 숨이 막혔지만 윤재는 이어서 말했대요. 그래도 형하고 나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한 대에 10만원씩 하자. 그러면 100대 맞자. 그걸로 점 보자. 뭐라고? 100대 조말이 100대 맞고 끝내자. 영진은 머리가 멍해졌대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얕봤구나. 내가 여기서 버티면 내 가족이 위험하다. 그리고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고 해요. 그래. 알았다. 너 말대로 핵 점산 그렇게 보자. 대신 여기까지만이다. 이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너하고 인연도 없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고 해요. 그래. 그럼 준비해. 무슨 몽둥이나 무서운 도구가 등장하는 건 아니었대요. 오히려 조용하게 철제 의자 하나를 가운데 두고 말했대요. 현, 거기 위에 올라서. 그리고 조말이 걷어.
정장 입을 사람 하나나 천천히 받아오며 두 손으로 철제 막대를 들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댁대의 정산이 시작됐죠. 소리는 없었지만 철이 살을 때리는 소리만이 공단을 울리고 있었대요. 긴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윤재는 조용히 말했대요. 조만이 더더. 훈장님한테 회초리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그건 체벌이었죠. 단지 장소와 방식이 다를 뿐 본질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애를 맞는 동안 소리를 내선 안 되고 옮지려서도 안 된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기면 카운트는 제로로 다시 시작. 염지는 철제 의자 위에 올라섰고 임재보다 2살 어린 놈한테 종아리를 내주고 서 있었어요. 첫 대가 탁 하고 날아왔을 땐 정말 아팠지만 이건 참을 수 있다. 마음속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자고 다짐했대요. 내가 운동했던 사람인데 따라면 따는 체력과 멘탈은 있지. 한 100대면 어떻게든 버틴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신환사안이었을 뿐이었죠. 19대까지 그럭저럭 버텨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번째. 순간 방심한 틈을 타서 내가 몇 배의 힘으로 날아왔고 본능적으로 하고 기명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순간 윤재가 말했대요. 어유, 형 약속 깼네.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매질이 시작됐어요. 풀스민. 살이 터지고 울퉁불퉁 멍이 올라오고 그 자리에 얼마나 맞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맞았대요. 중간에 조금만 움찔해도 다시 처음부터. 그런데 댁대를 다 맞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아직도 댁대 점사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윤재는 어느 순간 직접 때리다 지쳤는지 옆에 있던 도아에게 매질을 시키더니 조용히 내려왔어요. 염지는 순간 안도했어요. 끝났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윤재는 주변기를 켜더니 키로 물든 바닥에 큰 수건을 하나 던져지며 말했대요. 현, 닦아. 염지는 기계처럼 그 키를 닦았어요. 자신의 키, 자신의 두려, 자신의 오만함을 닦아내듯. 모든 걸 닦고 있는데 윤재가 다시 말했어요. 뭐해, 다시 몰라다. 그제야 깨달았대요. 이건 끝이 없구나. 죽기 전까진 못 버틴다. 뼈저리게 실감했죠. 그래서 철제 의자 위에 다시 오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대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윤재야. 아니,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제가 똘비라고 부르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님. 저한테 자비를 한 번만, 단 한 번만 베풀어 주세요. 바닥에 이 말을 받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사정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윤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대요. 아이, 형 왜 그래? 내가 진짜 나쁜 놈 같잖아. 그래, 알았어. 2살 선배한테 회초리질까지 하긴 좀 그렇지. 그럼 이건 테스아에게. 그 말에 염지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입을 수십 번 되뇌며 눈물을 삼켰대요. 그 순간 그는 모든 자존심을 모아버렸다고 해요. 그랬더니 윤재가 뒤에 있던 점장 입을 살아내기만 했대요. 야, 이 토용지 3잔하고 펜 하나 가져와봐. 잠시 후 그가 가져온 종이와 펜을 받아들고 윤재는 혼잣말처럼 콧노래를 흐물거리며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삐삐, 삐삐의 펜 소리가 고모한 공간에 울려 퍼졌고 영진은 모르풀 꿇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윤재는 천천히 그 종이 3장을 영진 앞에 하나씩 내려놓았어요. 첫 번째 종이에 적힌 단어는 아빠, 두 번째는 엄마, 세 번째는 딸. 윤재는 손가락으로 종이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했대요. 봐봐. 3잔 뭐여? 내가 형한테 선택지 3개를 줄게. 형은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돼. 그리고 말을 이었죠. 1번 없는 놈, 2번 애미 없는 자식, 3번 자식 없는 부모. 형, 뭐 할래? 염지는 숨이 멎는 줄 알았대요. 그 순간 진짜 눈물이 솟구쳐 올랐고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차라리 때려. 날 그냥 때려. 내가 죽을 때까지 때려. 그냥 때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진짜 아니잖아. 그 말에 윤재는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 나는 때린 적 없어. 대사는 내가 아니라 형 스스로 만든 거잖아. 이제 매질은 끝났고 나는 더 이상 손 안 대. 대신 이 중 하나는 반드시 형이 골라야 그게 중권이야. 선택의 기로 앞에 선 영진은 잠시 숨을 삼키고는 중얼거렸대요. 그럼 내가 죽으면 되지. 내가 없어지면 되잖아. 난 선택 못해. 다른 사람 대신 내가 없어지는 게 맞아. 그 말을 들은 윤재는 한참을 웃었어요. 와, 형 진짜 웃긴다. 내가 같으면 여기 오기 전에 진짜 깨물고 죽었어. 근데 형, 난 끝까지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심으로 얘기하네. 진짜 내가 기가 막히다. 그 말이 끝나고 영진은 정말로 오열했어요.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터지듯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어요.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는 그를 바라보며 윤재는 다시 말했다고 해요. 형,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좋아지면 형 마음도 바뀔 수 있겠지? 형, 일어나 봐. 호란나비 들러봐. 일어나서 춤춰. 몸은 멈추성이에 정신은 너덜너덜했지만 영진은 일어섰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쉴 새 없이 흐느끼며 그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비틀비틀, 절뚝절뚝. 죽을 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그 순간만 넘기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하나요. 노래가 끝나자 윤재가 말했다고 해요. 앉아. 하지만 이미 조마리가 퉁퉁 부어 제대로 모르틀 꿇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결국 엉덩이는 들고 무릎만 굽긴 어정쩡한 자세로 겨우 주저앉았어요. 윤재는 조용히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내 이기도 어디 가서 꺼내지 마. 할 수 있지? 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고 해요. 예. 이사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사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 말에 윤주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이드다. 병원 하나 데려가. 간단하게 치료는 해줘야지. 그렇게 염지는 병원으로 실려가며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았다고 해요. 만 인사를 드리고 병원에 들리겠다고 하니까 임재가 슬쩍 말했대요. 병원 꼭 들러. 치료받고. 그 말에 염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이사님.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런데 그 순간 윤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대요. 와. 진짜 미치겠다. 형이 나한테 절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한지 1분도 안 지났거든? 근데 병원 가라고 했는데 왜 또 토를 달아? 형은 믿음이 1분도 안 가는 새끼야. 올라다. 그 말에 다시 철제 의자가 세워졌고 다시 매질이 시작됐어요. 이건 진짜 쾌디가 아니라 처절한 분복이었죠. 더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반항도 한 변도 허락되지 않았대요. 그렇게 다시 한 차례 매를 맞고 나서야 정장 입을 사람들이 염지를 데리고 병원에 들렀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마친 뒤 그를 조용히 집 앞에 데려다 줬대요. 그 아침 가족이 사는 글집. 그래도 아내와 딸은 못사했어요. 그리 유일한 미안이었대요.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는 거실 TV 앞에서 찌그려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대요. 염진이 힘겹게 말을 건넸어요. 괜찮아. 아내는 하늘이 웃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여보 왔어? 아, 근데 있잖아. 당신 아는 그 친구 있지? 아침에 당신 나가고 나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핸드폰 7신형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더라고. 너무 고맙게도 그냥 휴지셨어. 그 순간 염지는 숨이 턱 막혔대요. 그게 그 상황이 그거였어? 그러니까 자신이 출근하자마자 민재 쪽에서 보낼 사람이 와서 아내에게 7신형 핸드폰을 바꿔주겠다고 친절하게 안내한 거였어요. 납치도 아니고 감금도 아니었고 아내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핸드폰을 건넨 거죠. 그가 전화했을 때 남자가 받았던 이유. 그 모든 오해. 그 모든 공포는 철저하게 설계된 그림 안에서 혼자만 무너졌던 거였어요. 그 모든 걸 깨닫는 순간 염지는 말없이 다시 현관문을 열고 나왔대요.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낡은 차 안에 혼자 앉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밤을 새우며 울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윤재에게서 연락이 오는 일도 염진이 윤재에게 연락을 하는 일도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렇게 6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염진은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했어요. 운영하던 파센터는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자리를 잡았고 아내도 제빵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직접 만든 케이크와 수제 디저트를 파는 파트를 열게 되었어요.
대출도 받고 준비도 많이 해서 40평 규모의 작지 않은 파페를 오픈했어요. 커티 원두는 직접 납품받아 쓰고 인테리어도 아내가 직접 꾸몄다고 했죠. 염진의 삶은 다시 궤도에 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윤재라는 존재가 남긴 상처가 여전히 깊은 안농처럼 자리하고 있었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 카페가 드디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오픈하고 두세 달쯤 지나자 단골 손님도 생기고 장사도 나름 괜찮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바로 맞은편 건물 1층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더래요. 처음엔 무심코 넘겼대요. 또 뭐 하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간판이 달리면서 눈에 들어온 글자에 카페. 아, 또 카페인가 보네. 요즘 미래인인 있다.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오픈하면서부터였어요. 오픈 이벤트로 점심시간과 저녁 피크타임에 하루에 2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모든 커피 메뉴 100원 이벤트를 하더래요. 뭐 오픈 이벤트 정도는 할 수 있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오는 손님들에게 인사하려는 정도로. 그런데 그 100원 이벤트가 한 달, 두 달, 세 달 끝나질 않더래요. 계속해서 100원 커피를 팔았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카페로 몰렸어요. 결과적으로 염진이 운영하던 카페는 사람이 뚝 끊겼어요. 손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기 가면 100원이에요. 뭘 굳이 여기서 마셔? 참다 못한 염진은 직접 맞은편 카페로 갔어요. 사장 좀 나와보라고 해요. 그랬더니 한정장이 나왔대요. 뭐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나는 옆에서 카페하는 사람인데 산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자 점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대요. 전 사장님 오더 받아서 일하는 월급쟁이에요. 저희가 커피를 싸게 팔겠다는데 그게 불법인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더 억울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카센터가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거긴 시설이 최신식. 고가 장비에다가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까지 말도 안 되는 반역으로 다 팔아버리더래요. 어르신이 와도 못 깎을 정도로 싼 가격. 결국 카페도 카센터도 매달 적자를 보기 시작했고 그 적자가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이 모든 걸 접어야 하나. 은행에 낼 돈도 없고 살고 있는 집까지 처분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가 됐대요.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무렵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함께 당구치고 어울리던 그 모임 멤버 중 한 명이었죠. 잘 지내냐? 그냥 산다. 그러자 상대가 말했대요. 요즘 좀 힘들지 않냐? 응. 좀 그래. 그거 다 윤재, 똘비 다 뒤에서 손댄 거야. 몰랐냐?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뒤 일주일 넘게 고민했대요. 그리고 마침내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이사님 접니다.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민재의 익숙한 목소리. 전
참 오랜만이다. 윤재는 이미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말했대요. 전화를 걸었을 때 염질은 혹시나 바뀌었을지도 모를 번호를 눌렀지만 놀랍게도 윤재의 번호는 바뀌지 않았더래요. 그 순간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수원이 너머에서 들려온 익숙한 그 목소리. 어이, 형, 참 오랜만이다. 염진은 침을 꿀꺽 삼킨 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이사님, 발음이 아니다. 제가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또 잘못한 게 있다면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윤재는 담담하게 물었대요. 뭔 말이야, 형. 시간 한 번만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번만. 제가 찾아 나서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윤재가 말했대요. 지금 와, 들릴 수 있어?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윤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6년 전 그 4층짜리 건물의 4층에 그 잔순을 알려줬어요.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죠. 그날 이후 그 건물만 봐도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모리로제가 있었던 그곳. 하지만 염진은 다시 자신의 발로 그 4층을 향해 올라갔어요. 윤재는 예전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염진은 고개를 깊게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이 이사님, 혹시 옆에 있는 카페랑 카센터 이사님께서 운영하시거나 관리하시는 곳인가요? 윤재는 무심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형, 내가 운영하는 데가 한두 군데야?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다 기억하고 살아? 염진은 그 말에도 굽히지 않고 점진히 말했다고 해요. 혹시 신뢰가 안 되시면 증명이라도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이사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처리해 주실 수 없을까 해서. 혹시 아직도 저 때문에 마음이 안 풀리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윤재가 고개를 들며 말했대요. 그래. 그럼 지금 형 빵꾸란 돈이 얼만데? 아닙니다. 이사님. 그런 돈 문제 때문에 찾아뵌 게 아니라. 됐고, 말해봐. 지금 은행이란 집이란 다 난리 났을 거 아니야. 나 얼마야? 염진은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3천만 원 정도요. 윤재는 고비를 끄덕였대요. 뭐, 3천 있으면 일단 고비는 넘기겠네. 이사님. 그랬더니 윤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대요. 그럼 대단 20만 원 하자. 염진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대요. 그 기억, 그 소리, 그 고통. 다시 몸을 파고들며 되살아났어요. 안 됩니다. 이사님. 그건 그 기억이 너무 죄송하지만 그건 진짜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사님 돈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 말에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해요. 그럼
나하고 한 약속은 왜 어긴 건데?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 내 이름도 다시는 내 귀에 들리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지금 내 눈앞에 있어? 왜 전화했어? 그날 형이 나나난서부터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형은 약속을 어길 놈이란 걸.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대요. 그래, 형. 그날처럼 똑같이 점상 보자. 그 말과 동시에 철제 의자가 다시 끌려 나왔고 조마리 매질이 다시 시작됐어요. 6년 전 그날처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그날만큼, 아니 어쩌면 더 모자비하게.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국은 모든 게 무너졌어요. 카페도 카센터도 하나 둘 문을 닫게 됐고 집도 날아났고 아내와는 당연하게도 이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딸은 아내가 데리고 갔고 영지는 그때부터 완전히 무너질 삶을 떠밀리듯 살아나게 되었죠.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서 무언가 다시 해보려고도 했고 이 일, 저 일 손을 대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결국은 부계로 나가게 되었어요. 도끼처럼 도망치듯 떠밀리듯.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고 있는 저도 사실 영질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윤재, 똘비, 이 일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진이라는 사람의 내면과 감정선을 제가 전부 알 수는 없었어요. 몇몇 장면은 들은 이야기의 뉘앙스를 통해 짐작하고 약간의 각색을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은 피해자 영진이 아닌 가해자 윤재였기 때문이죠. 윤재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복수를 한 거야. 내 인생 전체에서 나를 이렇게 무시한 사람은 아버지를 제외하면 영진이 하나뿐이었어. 그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다. 일벌백계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에게 각인시키는 방식의 복수였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그날 함께 당구를 치던 사람들, 그 무리를 오가던 수많은 인맥들은 영진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영진에게 먼저 전화를 하지 못했어요. 도와주지도 못했고 말릴 수도 없었고 그저 조용히 외면했을 뿐이었어요. 왜냐면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이 일에 엮이는 순간 자기 인생도 끝장난다는 걸. 윤재는 그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 선회가 조선시대란 다른 것 같다? 계급이 없는 삶이야? 말도 안 돼. 여기에도 계급 있어. 너희는 너희끼리 등급 나누고 싸우잖아. 난 나대로 내 계급이 있는 거고. 근데 말이야. 보이지도 않는 백정 같은 놈이 나한테 충고랍시고 가르치려 들어? 그걸 내가 놔둬야 돼. 그의 말엔 모순이 섞여 있었지만 그 모순 안에 담긴 건 냉소와 도끼 그리고 끝없는 상처였어요. 사실 그 주변인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염진의 편을 들어줄 수 없었어요. 왜냐면 누구도 자신의 모든 걸 각오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윤재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 복수를 본 수많은 사람들의 침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맞아요. 이건 뭐 전형적인 무서운 이기는 아니에요. 비심도 없고 초자연적인 것도 없고 기범법의 살인도 없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런 현실 그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이 얘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정리한 거고 들으신 것처럼 너무 씁쓸하고 더럽고 화가 나는 이야기예요. 듣는 내내 감정이 상했다면 그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이야기는 민재, 똘비, 이 일에서 전해졌다는 점, 그게 핵심이죠. 피해자의 시선이 아니라 가해자의 시선에서 나온 서사라는 거예요. 나는 일벌백기를 한 거다. 나한테 도전하면 어떤 꼴 나는지 다 보여줘야 한다. 나는 내 계급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단순히 미친 놈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주변인들. 다 알았지만 아무도 전화 하나 하지 못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이어끼면 내 인생도 끝난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얼굴이야. 계급 사회가 끝났다고? 대한민국도 조선이란 끝났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야. 나는 똘비의 말이 웃기면서도 찌르듯 아픈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결국 똘비가 염진에게 했던 짓은 판사남에게 가해진 복수가 아니다. 모든 주변인을 향한 경고였던 거예요. 나를 무시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 하나를 위해 그는 몇 년을 길을 타고 모든 자원을 쏟았죠. 그래서 동네 꼬마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오히려 제일 인상 깊어요. 우리가 윤재 같은 짓을 누군가에게 하고 있진 않을까. 힘없는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똑같이 짓밟고 있진 않을까. 이건 그냥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는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할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동네 꼬마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얼마든지 더 심한 얘기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그걸 전부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무섭고 충분히 인간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진짜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니까요. 욕은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발 이 얘기를 통해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젠가 윤재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염진 같은 누군가를 보고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진짜 이 이야기의 무서움이자 미시지니까요.